반갑습니다.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정호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화두는요, 인문학입니다. 저 역시 하나의 개인으로서 삶의 여러 순간마다 답을 필요로 할 때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뭐 친구와의 관계 또는 회사 동료와의 관계 또는 회사 업무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국가와 사회 속에서 나의 위치에 대한 고민들, 그 속에서도 답을 찾아야 될 때도 있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뭐 친구들, 뭐 선배들한테 묻기도 했지만 최근 좋은 벗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문학 속에 답이 있었다라는 화두를 오늘 삼고자 합니다. 인문학에 대해서 또 학자마다 자신들의 견해를 가지고 다양한 정의들을 내리고 있는데요. 좀 보편적인 정의는 미국 국회법에 따르면 나와 있었습니다. 언어, 문학, 역사, 법률, 철학 등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담고 있는 제반 학문들을 바로 우리가 통칭해서 인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인문학에는요, 바로 우리 인류의 삶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문학에 특히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적어드린 것처럼 삶의 본원적인 활동들을 거기에 늘 담겨져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인류가 처음에 이제 태동하고 나서부터 가족 간에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지낼까, 동료들과 어떻게 화목하게 지낼까, 같이 일하는 사람과는 어떻게 일을 나누고 또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해왔을 것이거든요. 바로 그러한 고민들의 내용들은 결국 어딘가 문학책 속에서 또는 철학책 속에서 또는 역사책 속에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본원적 활동들의 고민과 성찰들은 인문학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인문학은 특히 다른 사회과학과 공학과는 달리 아주 특이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사회과학과 공학은 한 세대 내에 일어나는 현안 문제들에 굉장히 포커싱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많은 해답을 구하고자 하는 학문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당장 다음 달에 우리나라 뭐 경제 성장률에 대한 고민들, 또 바로 다음 차세대 뭐 휴대폰이라든가 기술적인 환경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화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회과학과 공학들은 그런 것들에 좀 더 포커싱이 돼 있어서 연구들이 활동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정말 그 바로 앞에 있는 당면 과제들만 해결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지금 어떤 위치에서요, 두 사람이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쪽 방향으로 가고요, 요 정도의 차이로 서로 가는 목표 지점을 달리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아마 하루 동안요, 두 사람이 계속 걸어간다 하면요, 뭐 상당한 거리가 떨어질 거고요. 1년을 요 정도 간격으로 벌어서 서로 걸어갔다고 하면 아마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미국 가 있고 한 사람은 유럽에 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만큼 처음에 어떤 방향성을 잡고 어디로 가느냐를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왜 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어느 시점인가 분명 내가 살짝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과연 한 세대 안에 있는 것들만 담론화해서 답을 구해야 되느냐?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인문학은 그 학문적 특성상 세대 간의 시계열 변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구한 역사와 철학적 변화,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인문학에서 사실 답을 찾고자 하는 시도는 저만 있었던 일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감히 혼자 시도한 것을 여러분께 공유하진 않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경제 분야에서 인문학에서 답을 찾았던 사례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경제학에서는 이제 공유 자원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재산권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말합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겠죠. 뭐 대학교 공용 PC, 프린트, 이런 것들이 공유 자원에 해당될 것입니다. 뭐 마을 입구에 있는 우물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공유 자원들은 공통적인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데요. 바로 과다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차지하고 먼저 활용하는 사람이 이 임자거든요. 따라서 과다 소비로 인해서 그 공유 자원은 황폐되거나 고갈되는 그런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은요, 이러한 공유주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왔던 것은 그 공유 자원을 누군가의 사유재산화 시켜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사유재산화 시켜줬을 때 문제가 있겠죠. 바로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유 PC를 누군가의 것으로 만들고 마을 입구에 있는 우물을 누군가의 것으로 만들다면 당연히 그 자원의 황폐화는 막을 수 있을지언정 공통된 어떤 사용과 활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해결책은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 해결책은 이러한 공유 자원을 정부가 직접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죠. 전국의 각지 또는 각 지방마다 있는 이런 공유 자원들을 정부가 직접 디테일하게 케어하기도 쉽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공유 자원을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배분하는 일 또한 정부라는 그 주체가 전부 일일이 다 해결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관리했었을 때 또 황폐화는 조금 막을 수 있을지언정 공유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효과적인 해법이라고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2009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오스트롬 교수는요. 우리 공유 자원에 대한 문제는 우리 선조들도 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럼 우리 선조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았을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그러한 것을 스위스, 일본, 스페인의 한 부락이나 부족들에서 그러한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했던 아주 유용한 방법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방법들을요. 최근 경제학적 이론으로 보다 세련되게 표현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론화했고 발표하고 바로 노벨 경제학상의 수상의 영예까지 이르는 그런 과정에서 아주 디딤돌이 됐던 주요한 이론으로 살펴지고 있습니다. 이 그 부족들이 그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우리 선조도 그 해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선조도요 마을과 친족의 살림, 그러니까 동네 야산일 수 있어요. 이러한 야산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는지 하는 방법체로 송계라는 것을 조선 후기에 만들어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는요 인구가 급증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요 새로운 식량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산을 벌목하고 개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럼 야산이 황폐해지겠죠? 공유 자원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겨울철에 또한 땔감이 필요합니다. 난방용품으로. 그래서 야산에 있는 땔감을 서로나 먼저 차지하려고 또 벌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많은 산들이 속칭 민둥산이 된다고 하죠. 벌목이 돼서 헐거벗은 산으로 바뀌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선조들은 송계라는 자치구역을 만들고 자치조직체로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방법들을 만들어냈고요. 이러한 모습은 여기 스위스, 일본, 스페인의 어떤 부락들과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만약에요, 우리나라의 어느 경제학자가 우리의 역사와 우리 선조의 모습들에 보다 관심을 가져서 오스트롬 교수가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공유지의 비극의 해법을 제시하기 전에 우리 것으로 그러한 해법을 제시했었으면 아마 노벨 경제학상은 우리나라에서 나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처럼 인문학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일상생활의 여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담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요 가장 최근 우리 사회 주된 화두에서 다시 또 같이 인문학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저는 답을 좀 찾아봤다라는 것을 한번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마련해 보고자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화두는 국내 모두 소통이 가장 큰 화두입니다. 자, 매크로라고 해서 좀 거시적인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거시적인 상황은 글로벌 불균형, 이유전 붕괴, 환율 전제 등 국가 간의 소통의 불화 이런 것들을 지금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 부총리도 지금 각국이 극단주의에 빠져들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요. 보호무역, 민족주의, 외국인 혐오주의 이런 것들로 치달을 어떤 징조들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소통의 필요함을 역설하신 적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마이크로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국내적인 상황에서도요. 지금 가장 큰 화두는 양극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양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계층 간, 세대 간, 이익 집단 간의 여러 가지 소통의 부재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들이 많은 국내외적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매크로 부분에 대한 해법을 인문학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은 서로 다른 문화권 간의 거래의 변천사를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서로 다른 문화권 간의 거래를 기록했던 사람은 역사라는 유명한 책의 저자인 헤로도토스입니다. 그 사람은요
다른 문화권 간의 최초의 무역의 형태를 사일런트 트레이드라고 해서 침묵 거래라고 얘기를 했어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어떤 한 부족에서요 거래를 원하는 물건을 앞에다 두고 갑니다. 그러면 다른 부족 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부족이 와서 그 물건을 살펴보고 마음에 들면 교역을 하고 싶은 물건을 그냥 놓고 갑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 있는 부족이 와서 그 물건을 보고 마음에 들면 자기 건 놓고 다른 상대방 거를 가지고 가는 형태라는 것이죠.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물건의 일부분을 덜어내는 거예요. 이 정도로는 내가 바꿀 의사가 있다라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이 서로 다른 문화권 간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형태의 무역, 교역의 형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침묵거래 형태는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이게 아프리카 북부와 서부에서 목격됐다고 헤로도토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어디에서도 목격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거래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상호 신뢰입니다. 근데 전혀 다른 이국적인 문화 환경을 가진 사람과 소통도 안 하고 신뢰를 갖고 그런 형태의 무역을 한다? 이건 결코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당시 최초에도 그것이 얼마나 성행했는지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역시 침묵거래 같은 형태는 진화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여러 문화권 간의 교역을 좀 번성했던 경제 주체는 누구였을까? 그래서 유태인을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유태인은요. 2000년 이상 방랑의 역사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문화권 속에서 살아남고 거기서 경제 활동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경제 주체들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문화권 속에서 거기서 활동하면서 선택했던 방법은 바로 거래 표준화 법제화였습니다. 그 나라의 고유의 관행이나 관습 이런 걸 존중해줘선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끼리의 교류에서도 관행들이 존재했었을 때는 그것이 범국가적으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것을 본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요. 최초로 유럽에 영의 개념, 숫자 0의 개념을 도입한 민족이고요. 그다음에 복식부기라고 하죠. 우리 장부의 정확한 어떤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복식부기를 최초로 유럽에 도입했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적 의미의 유가증권을 창안했고요. 많은 나라에서 증권거래소, 중앙은행을 설립해야 될 필요성과 실질적으로 설립하는 데 많은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역사적인 문헌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도 우리가 외국과의 교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 사용하고 있는 그 금융 시스템 중에 하나죠. 유태인이라는 아주 특수한 민족만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똑같은 중국의 어떤 재래시장인데요. 하나는 베이징 상인이고 하나는 상하이 상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상인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상행위를 추구해 왔었다고 현대 들어오기 전에요. 그런 문헌들이 많이 있어요. 베이징 상인은요 말 그대로 정확히 말하면 텐진 상인이라고 하는데요. 베이징 도시에 들어가는 항구에 위치한 상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수도인 베이징에 정부 물품을 납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관료와 이런 사람들을 주로 상대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체면, 의리 이런 것들을 실리보다 더 중요시했었어요. 그래서 거래 상대방이 누군지가 단순히 그냥 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지보다도 더 중요한 관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오랜 관례와 풍습들을 더 존중했습니다. 계약 내용보다도요. 하지만 상하이 상인들은 상황이 좀 달랐죠. 상하이 상인들은요. 일찍이 문호가 열려서 거래 문화가 상이한 서양 열강들과 교역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서양 열강들과 교역을 할 때 자신들의 관례, 상관습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쉽게 깨달았고요. 계약을 중시하는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체면과 의리보다도 철저히 실리 위주로 상행위를 해는 어떤 풍습들을 갖게 된 것이죠. 이처럼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국적인 문화권과의 교역을 하는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들 이런 것들은 같은 문화권에 생존하고 있는 상인들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몇 해 동안 전개됐던 주요한 방식들입니다. 각국의 기업 회계 처리,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IFRS라는 회계 처리 기준이 도입됐었고요. 그다음에 국가 간 결제은행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BIS 비율, 바젤 3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지표나 방식으로 적용하기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초창기에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쟁들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인문학적으로 인류가 거래를 어떠한 방식으로 진화해 왔으며 그리고 이국적인 문화권 간의 교역은 어떠한 형태가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설정되어 왔는지를 조금만 고민했었으면 아마 그러한 갑론을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의 구체적인 수치와 내용들이 보다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교섭하는데 일찍 더 우리가 인발부되는 형태를 띄할 수 있었겠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문학에서 매크로적인 소통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법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적인 소통이에요. 말 그대로 부서 간, 가족 간의 소통, 그리고 계층 간의 소통,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죠. 앞에서 불특정 다수와 일시적인 거래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표준화, 계약화, 법제화가 중요한 해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이크로적인 소통, 즉 일상생활의 소통이라는 것은 절대 계약으로 해결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누군가 옆에서 있는 사람과 하는 수많은 서로의 커뮤니케이션과 공존 방식이 모두 법제화될 수 있나요? 개혁화될 수 있나요? 당연히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전혀 다른 해법을 추구해야 되는데요. 인문학은 그 해법으로 공간 디자인이라는 것을 저에게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럽 대륙,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유럽 대륙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1000년 이상 지배했던 역사적인 기록적인 나라는 바로 로마 제국이었는데요. 로마가 어떻게 이렇게 그 광대한 제국을 오랫동안 지배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담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는 방대한 유럽을 점령한 후 가장 먼저 도로를 정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로마가 당시에 도로를 구축했던 하나의 방식입니다. 굉장히 체계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이 얼마나 견고했냐 하면요. 옆에 지금 이게 로마 시대 때 구축됐던 그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탈리아 각지에서 아직도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구축했던 그 도로의 정교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조선 시대 때 우리가 구축한 도로 아직도 사용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도로를 구축해서 어떤 효과를 얻었느냐? 우편물이요 하루에 320km의 속도로 배달이 돼서요 로마에서 내린 명령이 런던에 일주일 만에 배송이 됩니다. 지금도요 제가 런던에 있는 모 쇼핑몰에 주문을 넣으면 일주일 정도 되면 제가 물건을 받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이 배송 속도라는 것은 얼마나 빠른 것인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도로 폭등을 우리가 구축함에 있어서 굉장히 통일성을 요했고요. 그래서 수레등에 대한 정확한 폭과 수레 바퀴에 대한 그 사이즈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도로를 구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어떤 성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탈리아 반도에 있지만 유럽 각지의 상황들을 거의 시시각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로마는 오랫동안 그 방대한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소통의 방법을 바로 공간 디자인, 도로라는 공간 디자인에서 답을 찾은 것이죠. 제가 대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화두를 던져온 것도 역시 공간 디자인입니다. 대전은요 전문 분야로 구분되어 있는 여러 국책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상호 협조가 필요한 이들은 당연히 상호 협조가 필요한 부서들이죠. 저 역시도 국책 연구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도 동일한 문제에 봉착해 있어요. 바로 연구자들 간의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각 연구자마다 각각의 자기 방을 가지고 있고요. 각각 자신들의 연구 문화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옆 사람과 소통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이죠. 나만의 안전한 부스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 경제 정책을 하나 만든다던가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나만의 뷰와 나만의 관점만을 고수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자들 간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저희도 경제연구소다 보니까 소통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경제학적인 담론으로 제시를 해요. 정기적인 뭐 다른 부서와의 뭐 회합 또는 회식 또는 회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코업을 했었을 때의 그 연구 성과를 포인트로 해서 점수도 부여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요. 우리의 24시간 중에서 아주 단편적인 일주일 중에서 아주 짧은 시간만을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본질적인 소통 그리고 일상생활 늘 소통이 일어나는 방법은 뭐냐? 바로 공간 디자인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크게요. 불필요한 동선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 복도를 길게 만들고요. 내가 움직이는 동선을 크게 만들면 어쩔 수 없이 동료와 마주치게 돼요. 그런 복도에서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요즘 어떤 연구하세요? 라고 화두를 던질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의 나에게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저는 한 가지 이런 제안도 해두고 싶어요.
주차 공간을 줄이고 셔틀버스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대전 지역도 사실 뭐 서울이 아니다 보니까 지대가 상대적으로 싸다 보니까 국책연구소들이 너무나도 널찍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어떻게 되느냐? 자가 운전을 하면서 출퇴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출퇴근 시에 다 개인적인 공간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만약에 주차 공간을 협소하게 하고 그래서 억지로 같이 합승을 해야 된다든가 또는 셔틀버스로 같이 또는 대중교통을 같이 이동했을 때는 가다가 자연스럽게 오늘 뭐 맥주 한잔 하시죠라고 하면서 뭐 오프라인 비공식적인 뭐 회의장이 열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같이 합숙을 하고 비슷한 동네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옆자리에 앉았으니까 서먹하니까 요즘 무슨 일 하세요라는 화두를 던지고 그런 과정에서 나에게 어떤 난제로 있었던 것에 대한 새로운 화법 또는 대답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우리가 소통을 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의 해답으로 인문학은 공간 디자인을 제안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도요, 중고등학교 사춘기쯤 되면 다녀왔습니다 인사만 하고 방으로 쏙 들어가죠. 근데 부모님들은 애들이 이제 다 자라니까 나랑 대화도 안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숨을 공간을 만들어주고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바로 공간 디자인적인 우리가 접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주저없이 말하고 싶습니다. 엔지니어, 언론인, 정책 기반자, 기업가는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일상생활의 소소한 개인들도 답이 필요할 때는 인문학에 주목해야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